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4년 6월에 업로드된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6월 5일에 업로드된 소쩍새 마을과 인력거사 이야기입니다. 1995년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방영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어느 복지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동안 여러 매체에 등장했던 이 복지원은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은 그 수많은 감동을 충격으로 바꿔버렸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1995년에 벌어졌던 소쩍새 마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1년 어느 일간지는 강원도 치악산 인근에 위치한 한 복지원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소쩍새 마을이란 이름의 이 시설에는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몸이 불편한 아이들과 갈 곳 없는 사람들까지 총 130여 명의 원생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복지시설과 원생들을 모두 책임지고 있던 것은 바로 인력이라는 법명을 가진 승려였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수도승 생활을 하던 중 중생구제에 힘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1960년대 초부터 갈 곳 없는 아이들과 몸이 불편한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자신이 이끌며 이곳저곳을 떠돌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떠돌던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동안 탁발 등을 통해 모은 돈을 가지고 이 치악산 인근의 폐교된 분교 부지 근처에 천막과 비닐하우스를 지어 올린 것이 198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착해 소쩍새 마을이 세워졌고 몇십 명이었던 원생이 점점 늘어나서 일간지에 보도될 당시에는 13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생들은 천막을 지어 올리고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만든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인력의 설명에 따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최대한으로 애썼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아침에는 밥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었지만 점심 저녁은 식비와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수제비나 라면으로 때우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돌봐야 할 원생이 너무 많았기에 쌀 한 가마니 80kg짜리 한 포대를 뜯으면 아무리 아껴 먹어도 이틀 사흘이면 동이 났다고 하네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일간지에 소개되고 또 방송국 프로그램들에서 다루어지는 기회가 오자 소쩍새 마을 측에서는 후원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넌지시 혹은 직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소쩍새 마을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후원하겠다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정기 후원을 하는 일반 후원 문의는 물론이고 고액을 후원하는 익명의 후원자도 있었으며 아예 직접 차를 대절하고 단체로 와서 일손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행렬도 이어졌다고 하네요. 덕분에 소쩍새 마을은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처음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직접 도움을 주러 온 자원봉사자들이었는데요. 후원이 이어지고 또 많은 후원 금액이 지원됐음에도 이곳의 환경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당장 그럴듯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이 힘들다면 임시 방편으로 컨테이너 등을 구해서 원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도 될 텐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원생들은 허름한 천막,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먹을 것 역시도 여전히 라면이나 수제비 등 제대로 된 반찬이나 밥이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의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자 소쩍새 마을 측에서도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인력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모아온 후원 금액을 사용해서 다른 지역에 부지를 구입하고 큰 건물을 올린 뒤 그곳에 원생들과 함께 이주할 계획이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93년 인력은 충북 청주 부근에 새로운 복지원의 건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은 인력이 새로운 곳을 만들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자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야무야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1995년의 어느 날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쩍새 마을과 인력 스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비밀리에 취재를 감행해 밝힌 사실들이 보도되자 그간 소쩍새 마을에 후원을 해온 후원인들도, 그리고 이곳에 관해 좋은 글을 써주던 매체들도, 직접 봉사를 해오던 자원봉사자들 역시도 모두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다고 합니다. 해당 방송에서 폭로된 사실들은 여러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인력은 제대로 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인력거사 혹은 인력 스님으로 소개했지만 그는 그 어느 종단에도 속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제대로 된 승적조차 없는, 한마디로 가짜 스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본명인 정승우가 드러났는데요. 인력, 즉 정씨는 고등학생이던 시절 출가를 하긴 했지만 이내 견디지 못하고 불가의 귀의를 그만뒀으며 어깨너머로 배웠던 침술 등을 통해서 침술원을 운영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의원이 아닌 무허가 침술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는 절도 등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서 전과 팔범의 범죄자였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후원금을 횡령해온 사실도 드러납니다. 그간 소쩍새 마을에 수년간 모인 후원금은 당시 돈으로 약 수십억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그가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1995년이므로 통계청에서 공식으로 운영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페이지에 과거 화폐가치 계산을 통해 도출한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200억 정도의 액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실제로 운영에 쓰인 돈은 극히 일부였고 대다수의 돈은 인력, 즉 정씨가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유용해 오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유흥업소와 도박 등에 돈을 써왔다고 전해지는데요. 안경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후원금을 유흥에 유용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의문점들 중 원생들에게 주어지는 밥이 부실했던 이유도 밝혀졌는데요. 후원자들이 집에서 먹는 반찬보다 원생들이 먹는 반찬이 더 좋으면 후원이 끊긴다며 큰 후원금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방송이나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만을 위해서 원생들에게 일부러 좋지 않은 식사를 제공했음이 어느 자원봉사자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원생들을 무자비한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둔기를 휘둘러 원생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았으며 또 여자 원생들을 성추행하는 등의 범죄도 저질렀지만 원생들은 겁에 질려 반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원생은 멀리 떨어진 다른 복지원에 몰래 버려두고 오는 등 파렴치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경찰에서도 정식으로 조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방송이 나가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감한 정씨는 이미 눈치 빠르게 후원금 중 70억을 다른 곳에 기부하고 남은 돈인 약 10억 원 정도를 빼내어 몰래 중국의 연길로 출국해 도망친 뒤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길로 도망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한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도망친 사람이라며 지역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6억 원의 돈을 건넸다는데요. 환전을 위해 한국에 돌아온 3억 원 정도가 압수되고 개인적으로 빼돌린 후원금이 들어있는 차명 계좌도 발견되어 계좌가 모두 압수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결국 그는 이후에 스스로 자진 입국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마 그가 중국에서 적응하기도 어렵고 돈을 제대로 쓰는 게 불가능해서 그랬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관련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인력이 구속된 1995년 당시에만 하더라도 후원금 착복 및 횡령에 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서 그가 제대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인력, 즉 정씨는 도피 중 이런 점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자진 귀국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은 당당하다고 인터뷰한 것을 보면 확실히 그런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끝까지 참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1996년 정 씨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근황은 최초로 정 씨의 의혹에 대해 보도했던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밝혀졌는데요. 취재에 따르면 그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으며 그곳에서 불법 약물에 중독되었고 약물 중독자로 살다가 끝내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최후까지도 참 뭐라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폭로가 연달아 터지게 되고 그가 구속되는 장면까지 뉴스로 중계되면서 정말 곤경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쩍새 마을에 거주하던 원생들이었는데요. 비록 정 씨가 가짜 승려 행세를 했던 것은 맞지만 이곳에 있던 원생들은 정말로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간의 후원자들과 다수의 봉사자들 역시도 발길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계종의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이 소쩍새 마을 자체를 인수하였으며 정상적인 복지법인 승가원을 설립해 운영을 맡게 되었는데요. 열악하던 기존 건물도 철거한 뒤 새롭게 신축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2005년에는 경기도 이천으로 부지를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재개되고 뉴스에도 보도되며 다행히 다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인력의 범죄를 돌아보며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금니 아빠 사건이라 불리는 이영학의 범죄입니다. 이영학 역시 자신이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딸에게도 희귀병이 전이되어 치료를 위해 애쓰는 절절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여러 번 비춰졌는데요. 이런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도 모자라서 끝내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 버린 범죄자였습니다. 그 역시도 이미지 메이킹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을 보면 인력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인력과 이영학 사건 외에도 비슷한 사례는 무척 많은데요. 사람들의 측은한 마음을 이용해 그들을 기만하고 또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행위는 결국 많은 이들에게 인간적인 불신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엉뚱한 이들이 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외면받게도 되는데요.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쩍새 마을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6월 9일에 업로드된 나탈리아 그레이스 사건 영상입니다. 2022년 채널에 올라왔던 사건 영상 중에는 나탈리아 그레이스라는 인물에 관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입양된 그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이후 그녀가 버림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입양했던 부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부부의 폭로를 뒤집을 증거가 발견되어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가 바로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탈리아 그레이스 사건은 말씀드렸듯이 제 채널에서 몇 년 전에 한번 다뤘던 사건입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듯 합니다. 따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건의 간단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에 살던 마이클 바넷과 크리스틴 부부는 2010년 한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나탈리아 그레이스였는데요. 나탈리아에게는 선천적 희귀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뼈가 자라지 않는 병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넷 부부는 기꺼이 그녀를 입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양센터에서는 나탈리아 그레이스가 입양 당시 6살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선천적 희귀병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키는 많이 자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후 2013년 바넷 부부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바로 아동 학대 및 방임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바넷 가족이 나탈리아를 혼자 플로리다에 두고 가족들끼리 캐나다로 떠났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째서 어린 아이를 혼자 두고 도망쳤던 것일까요? 이 사태에 관한 바넷 부부의 해명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부부의 증언에 따르면 나탈리아는 2003년생이 아닌 1989년생의 엄연한 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뼈가 자라지 않는 선천적 질환 때문에 그녀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보였으며 심지어 입양센터까지도 그녀에게 속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부부는 나탈리아가 입양된 이후로 무서운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넷 부부가 마실 커피에 표백제를 타거나 밤중에 침실에 들어와 그들을 노려보는 등 알 수 없고 소름 끼치는 행위가 계속됐다고 하네요. 결국 부부는 그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2012년 어느 전문 기관을 통해서 그녀의 연령 측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성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같은 해 인디애나주
뉴욕주 마리온 카운티 법원에서는 바넷 부부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나탈리아의 나이를 8살에서 22살로 변경시켰습니다. 도저히 그녀와 함께 같이 살 수 없던 바넷 부부는 2013년 결국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나탈리아는 다른 곳에 입양되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나탈리아 그레이스 사건의 개요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포영화 오펀의 실사판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린아이인 줄 알고 입양했던 여자아이가 사실은 아이가 아닌 성인이었으며 온갖 소름 끼치는 행동을 벌였다는 사건의 내용은 충분히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해 보였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분명 이렇게 알려져 있던 사건이었는데요. 최근 여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댓글로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양상이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흘러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사건에 관해 과거에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건의 새로운 근황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나탈리아 그레이스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린아이가 맞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바넷 부부의 주장에 따르면 나탈리아 그레이스가 1989년 출생이며 그녀에 대한 기록이 모두 위조가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주장이 반대로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2023년 8월 켄터키주의 렉싱턴에 위치해 있는 의료연구소인 트루 다이어그노스틱에서 실시된 나탈리아 그레이스의 혈액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녀의 나이는 약 22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즉 사건이 벌어졌던 10년 전에는 그녀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맞았다는 것인데요. 비록 입양 기록에 따른 추정 나이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미성년자였음은 분명하단 것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바넷 부부가 그녀가 성인임을 주장하기 위해 재판에서 했던 증언들 중 하나였던 막대형 생리대인 탐폰에 관해 말하기도 했는데요. 나탈리아가 이미 월경을 시작한 나이가 지났으며 몰래 생리대까지 사용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바넷 부부는 나탈리아의 신체에 이 탐폰을 강제로 삽입하는 등의 학대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방영된 나탈리아 그레이스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나탈리아 그레이스의 기묘한 사건 에피소드에서는 두 부부 중 특히 아내였던 크리스틴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기도 했었는데요. 두 사람은 현재 이혼했지만 남편이었던 마이클 바넷은 크리스틴이 모든 학대와 계획의 주범이며 자신 역시도 피해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아 본인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에 관해 암묵적으로 부인의 계획을 좌시하는 등 나탈리아에 대한 학대를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마이클 자신 역시도 피해자라는 말에 나탈리아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계자 중 한 명인 법률 전문가 베스 카라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말했습니다. 바넷 부부가 나탈리아를 아예 내보내기 위해서 3가지의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중 첫 번째는 법적으로 그녀의 나이를 변경시키고, 두 번째로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짓 증언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그녀를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보낸 뒤 가족이 모두 나탈리아를 두고 떠나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계획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나이를 법적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 2022년에 벌어졌던 재판에서 바넷 부부는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탈리아가 당시 아동이 아닌 성인이었다는 근거를 들어 최종적으로 방치에 관해 무죄를 판결받을 수 있었는데요. 마이클 바넷의 변호사였던 테런스 킨나드는 배심원들에게 나탈리아가 성인이란 것을 계속 어필했고, 가족이 그녀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며 그녀가 혼자 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변호했습니다. 또한 그런 선택은 엄연히 성인이었던 그녀의 몫이었기에 부부에게는 그녀를 방임한 혐의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1년만 더 빠르게 나탈리아의 실제 나이가 밝혀졌다면 재판 결과는 뒤집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혼자서 다른 곳에 버려졌을 당시 그녀의 이웃에 살던 사람들의 증언도 전파를 탔는데요. 이웃들은 나탈리아가 함부로 자신들의 집에 들어오고 마음대로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기도 했으며 이상한 행동을 종종 보였다고도 말했습니다. 부부가 했던 증언이 아마 사실이 맞을 것이라며 나탈리아에 대한 이런 몇 가지 증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버려지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무서워서 가족을 찾으며 울기도 하는데요. 나탈리아는 단순히 집에 잠시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가족들에게서 버림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외로움은 꽤 컸을 것이며 당연히 행동적인 면에서도 이런 점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정신적인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꽤 많이 알려진 사례들입니다. 이웃들은 나탈리아가 자신들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나탈리아는 선천적으로 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음식을 꺼내거나 혹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을 텐데요. 제대로 끼니를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을 듯합니다. 이웃의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과 방식, 대화가 분명 서툴렀을 것이고 가까운 이웃에 찾아가서 나름대로 요청을 해봐도 먹을 것을 달라 정도의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녀에 관한 뒷소문을 듣고 나탈리아를 수상한 사람이라 낙인 찍은 후였기 때문에 어린 그녀의 애타는 요청 역시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웃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어린아이가 홀로 남겨져 배가 너무 고팠고 하는 수 없이 이웃집에 들어가 배가 고프다고 말했지만 이웃들 중 그 누구도 그녀의 그런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인데요. 그녀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이상행동을 보인 건 역시도 이웃들은 그저 기괴한 모습으로만 받아들였다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법률 전문가 베스 카라스에 따르면 마이클과 크리스틴이 비록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지만 나탈리아의 법적인 나이를 강제로 변경하고 또한 그녀에게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힌 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며 나탈리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정의구현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나탈리아 그레이스 본인이 사회적인 누명을 벗고 떳떳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합니다. 덧붙여 몇 년 전 제가 사건을 소개했을 때는 미스터리한 내용의 사건으로만 비춰졌지만 새롭게 밝혀진 진실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 역시도 무척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건의 근황에 대해 제보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탈리아 그레이스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6월 12일에 업로드된 미술품에 숨겨진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은 미술 감상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미술 작품도 좋지만 작품에 얽힌 뒷이야기 그리고 작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무척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채널에 올라왔던 예전 영상들 중에는 미술 작품들에 얽힌 이야기에 관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영상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조금 긴 편인데요. 뜻은 인간이 세우지만 결정은 신께서 내린다입니다. 1864년 영국에서 그려진 에드윈 랜시어의 작품인데요. 언뜻 보기엔 그냥 북극곰 두 마리를 덩그러니 그려놓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곳곳에 유혈적인 묘사가 관찰되는데요. 마치 피가 묻은 것처럼 보이는 천도 있고 오른쪽에 위치한 북극곰의 입 안에는 어떤 동물의 고기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가 있으며 그 아래로는 방금 곰이 뜯어내 버린 듯한 뼈의 잔해가 그대로 드러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에 대해 말하려면 우선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어느 사건에 관해 얘기해야 합니다.
바로 영국의 해군 장교였던 존 프랭클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 프랭클린은 영국의 해군 장교이자 제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탐험가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캐나다를 통해 북극을 몇 차례 탐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프랭클린이 마지막으로 탐험했던 곳 역시도 마찬가지로 북극이었습니다. 1845년 그는 세 번째이자 그의 마지막이 된 원정에서 두 척의 배와 선원들을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한번 캐나다를 통해 북극을 탐험하러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9세로 비교적 고령이었지만 그만큼 베테랑이었기에 원정을 부탁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원정대가 떠난 지 무려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영국에서는 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긴 시간 끝에 이들의 운명이 밝혀진 것은 1854년 스코틀랜드의 탐험가였던 존 레이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북극해 근처에 살던 원주민 이누이트족에게서 프랭클린 원정대의 최후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원정대의 배 두 척 모두가 얼음에 갇혀버렸고 움직일 수 없게 된 이들은 배를 버린 뒤 걸어서라도 탐험을 완료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가 굶주림과 괴혈병 그리고 추위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전멸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먹을 것이 모두 떨어진 선원들은 결국 먼저 숨진 선원들의 시체를 먹기도 했다는데요. 이 사실이 영국에 알려지자 해군은 크게 불쾌했습니다. 원정대가 실패해버려서 불쾌했던 것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먹었다는 사실이 불명예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존 레이의 이런 조사 결과는 일부 은폐되었고 탐험대가 안타깝게 원정에 실패했다는 점만 알려지게 됐습니다. 에드윈 랜시어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그림을 그렸으며 원정에 실패한 탐험대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끝내 숨지게 되어버린 선원 모두가 북극곰들에게 먹혀버렸다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앞서 말한 북극곰들이 뜯어먹고 있는 고기는 바로 이 죽은 선원들의 시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묘사는 최대한 절제하고 그려냈지만 알고 보면 꽤 섬뜩한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 또 유명한 천재 중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 중에는 바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걸작 모나리자 외에도 수많은 스케치와 작품을 남겼으며 현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예술가인데요. 그가 남긴 작품 중 또 하나의 걸작을 뽑으라면 당연히 이 그림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림의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으며 그 좌우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앉아있고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예술품입니다. 현재는 이탈리아의 세계유산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또 작가 다빈치가 생전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었다 보니 사람들은 그가 이 그림에 어떤 의미를 숨겨놨다거나 혹은 성경의 비밀에 관해 은유적인 표현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특히 작가 댄 브라운이 써낸 소설 다빈치 코드는 이런 흥미로운 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등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한 음악가는 이 최후의 만찬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음악가 조반니 마리아 팔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 음악적인 멜로디를 숨겨놓았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어떤 음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을까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림에 이런 식으로 오선을 그었을 때 그림에 그려진 음식들과 인물들의 손이 바로 악보에 놓여지는 음표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 악보는 일반적으로 보는 순서와는 다르게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왼쪽 순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연주한 멜로디는 이렇습니다.
이 멜로디 말고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아생전 당시에 예술 그리고 여러 학문에도 통달한 인물이었기에 그가 이 그림에 이런 멜로디를 숨겨놓은 것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보는 의견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가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멜로디는 마치 찬송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 누군가의 초상화를 그린 것 같기는 한데 초상화 속 인물은 마치 할로윈 축제에서나 볼 법한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혹은 인간과 동물이 합쳐져 있는 듯한 공상과학 영화의 등장인물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안토니에타 곤잘레스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 인물의 맨 얼굴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은 라비니아 폰타나,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여류 작가입니다. 그녀는 초상화를 많이 그려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버지였던 프로스페로 폰타나 역시도 살아생전 아주 유명한 화가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미술 교육을 받았다고 하네요. 교황 클레멘스 8세의 초청을 받아서 바티칸의 초상화가로 임명되는 등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라비니아는 어느 날 프랑스 궁정으로부터 의뢰를 받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왕궁에는 어떤 가족이 초청되어 살고 있었는데요. 이 가족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궁정에서 직접 부탁을 했을 정도로 특별했던 이 가족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특별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페드로 곤잘레스는 선천적인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털이 수북히 돋아나는 다모증을 가진 다모증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드로 곤잘레스에게는 자식들이 있었는데요. 자식들 역시도 이 다모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궁정에 머물면서 여러 행사에도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초상화의 주인공 안토니에타 곤잘레스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도 이런 선천적 다모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라비니아 폰타나는 이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굳이 의도적으로 가족이 가진 특징을 숨기는 대신 그 당시 시대상으로 봐도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이들이 가진 특징을 자세하게 그려내었습니다. 1595년에 그려진 작품이며 초상화가 그려질 당시 안토니에타는 10살 정도로 보입니다. 초상화 속 그녀가 들고 있는 종이에는 그녀의 가정사에 대한 간략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 발견된 야생인 돈 피에트로는 프랑스 왕에게 이송되어 파르마 공작에게로 갔다. 나 안토니에타는 그의 후손이며 고귀한 귀족의 저택에서 나를 가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돈 피에트로는 안토니에타의 아버지 페드로 곤잘레스를 지칭하는 듯합니다. 여담으로 안토니에타와 그녀의 가족들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다모증 환자들의 사례들 중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이들이 가진 증상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면서도 또한 소녀의 순수한 모습을 동시에 담아낸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닌 과학적인 그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미술 작품들에 얽힌 뒷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주받은 그림들과 귀신 들린 그림들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영상은 6월 16일에 업로드된 테네시주의 마녀 벨 위치 괴담 영상입니다. 괴담의 시작은 19세기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서 벌어졌습니다. 로버트슨 카운티에 살고 있던 농부 존 벨 시니어는 1817년의 어느 날 밖에서 농장을 관리하다가 기묘하게 생긴 어느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마치 개와 흡사해 보이는 짐승이었지만 머리는 토끼와 닮은 매우 기묘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존 벨은 이 알 수 없는 짐승에게 총을 쐈고 그 동물은 어디론가 도망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존 벨의 아들과 딸도 희귀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존의 아들은 울타리 위에 앉아있던 처음 보는 아주 거대한 새를 목격했고 그의 딸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체불명의 소녀가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채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것을 목격한 것은 가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존 벨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 역시도 아주 커다란 검은색 개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요. 하인들이 이날 이 검은색 개를 목격한 뒤부터 그들이 묵고 있던 숙소에 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내내 문과 벽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으며 개들이 크게 싸우는 소리까지 밖에서 들려왔지만 놀란 하인들이 총을 들고 밖에 나가서 살펴봐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면 이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 존 벨에게 이 사항에 관해 보고했지만 존은 그들이 헛것이나 환청을 들은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도 아니면 주변의 야생동물들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숙소에서 벌어지던 이 괴 현상이 며칠 뒤에는 존 벨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괴 현상은 존 벨과 가족이 머무는 집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문과 벽을 두드리거나 개들이 싸우는 소리 말고도 침대를 갉아먹는 소리, 바닥에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 등 또 문가에 걸어둔 종을 시끄럽게 울리기도 하며 여러 가지 소음을 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소음만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농장의 주인 존 벨의 입이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고 아들과 딸의 침대 시트가 저절로 벗겨지는 등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었는데요. 특히 존 벨의 딸 베시를 집중적으로 괴롭혔으며 그녀의 뺨을 때리고 꼬집는 등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존 벨은 친구인 제임스 존스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임스는 존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는 존의 가족이 겪는 괴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이것이 악령에 의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존 벨은 그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엔 불가능한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말이 맞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이 살던 지역에는 그의 집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벨 집안에 나타나는 마녀라는 뜻으로 벨 위치, 즉 벨 마녀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이에 큰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존의 농장을 방문합니다. 그의 집에 방문한 사람들은 직접 괴 현상을 겪고는 실제로 벌어지는 기묘한 일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농장을 방문한 어느 방문객이 유령에게 말을 걸자 유령이 대답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이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묻자 이 귀신은 자신이 이곳에 묻혀있던 케이트의 영혼이며 존의 농장이 자신의 무덤 위에 지어지는 바람에 자신의 평온을 방해했고 그래서 이들을 괴롭힌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처에 있는 동굴에 주로 머물고 있으며 존 벨의 가족을 괴롭히려고 이곳에 왔다고 했는데요. 이후부터 이 벨 위치는 케이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제임스 존스턴의 아들이었던 존 존스턴은 이 케이트가 진짜 유령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영혼을 시험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존스턴에게는 다른 지역에 살던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만약 하인들이 이를 잘못하거나 실수한다면 자신의 할머니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아느냐고 묻자 이 영혼은 할머니의 억양과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냈다고 합니다. 결국 존 존스턴은 영혼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족과 벨 위치, 케이트와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됩니다. 그녀의 영혼은 존 벨의 가족을 집요하게 괴롭혔는데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괴 현상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존 벨의 딸인 베시가 혼기가 가까워져서 조슈아 가드너라는 남성과 약혼을 하자 절대 결혼해선 안 된다며 집중적으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베시는 이 마녀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이야기에서는 오히려 이 마녀가 결혼을 하라고 요구해서 해당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내용으로도 전해집니다. 케이트는 특히 가장이었던 존 벨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가 무덤 위에 농장을 지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20년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는데요. 존 벨이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를 불러 진찰하자 뭔가를 잘못 먹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이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뭔가를 잘못 먹었을 확률은 거의 없었는데요. 이날 저녁 늦게 벨 위치 케이트는 존 벨이 저렇게 된 것은 자신의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놀란 가족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묻자 영호는 가족들을 존 벨이 누워있던 방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천장에 있던 구멍에서 뭔가를 떨어뜨렸는데요. 천장에서 떨어진 것은 바로 작은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들어있었고 벨 위치 케이트의 영호는 이 병 안에 든 것이 독약이며 자신이 존 벨의 음식에 이것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존 벨 주니어가 이것이 독약인지 알아보기 위해 병 안에 들어있던 액체를 접시에 부어넣고 우유와 섞은 다음 집 바깥에 쥐들이 먹도록 만들었는데요. 잠시 후 나가서 이 접시를 확인해보니 주변에 이것을 먹고 죽은 쥐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심하게 앓던 존 벨은 결국 이튿날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그의 집안을 괴롭힌 벨 위치 케이트는 존 벨이 숨진 얼마 후인 1821년 갑자기 집을 떠나겠다고 가족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7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요. 정말로 케이트의 영혼이 떠나겠다는 선언 이후 즉시 괴현상과 기묘한 일들이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영혼이 선언했던 대로 7년 후인 1828년부터 다시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네요. 그런데 또 마음이 바뀌었는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1828년 다시 한번 집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900년대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 뒤로 오랫동안 집안을 괴롭히던 현상은 다시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00년대부터 다시 이상한 일들이 보고됩니다. 벨 농장의 근처에는 동굴이 하나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로 벨 위치 케이트가 머무르고 있다던 그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벨 위치 케이브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요. 1937년 이 동굴 근처에 또 다른 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농장 주인 루이스 게리스는 괴이한 소음을 듣게 됩니다. 뭔가가 동굴 벽에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과 더불어 희미하게 음악 소리까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 동굴 안에 들어갔지만 당연히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사람들이 체험한 괴현상은 바로 1986년 테네시안 신문사의 기자들이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진작가 빌 윌슨과 기자였던 데이비드 제라드는 이 마녀의 동굴에서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사례를 듣고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시의 허락까지 받았는데요. 처음 이들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에 들어가 소리의 근원을 조사하려 했는데요. 이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입구 근처에서 알 수 없는 커다란 소음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서둘러 다시 입구로 간 이들은 소음의 원인을 찾았는데요. 바로 근처에서 날고 있던 전투기의 소음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소리의 원인을 알게 되고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감도 잠시였습니다. 방금 이들이 돌아온 동굴의 안에서부터 소름 끼치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길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분명 두 사람이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장비를 챙겨서는 그대로 동굴을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괴담들이 늘 그렇듯이 사람들의 착각이라거나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의 살이 붙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과장이 되었다는 설명도 존재합니다. 존 벨이 숨진 건 역시도 그의 지병 때문이며 벨 위치나 독약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 벨 위치 괴담 자체는 무척 유명해서 벨 위치 케이브나 존 벨의 집이 있던 곳은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벨 농장 그리고 근처에 있던 벨 위치의 동굴에서 기괴한 현상을 겪은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고된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근처에 여행을 가실 일이 생기신다면 한 번쯤 들러서 직접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테네시주의 전설로 내려오는 마녀의 이야기 벨 위치 괴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6월 20일에 업로드된 세기의 살인마 안여인 사건 영상입니다. 2005년 35살의 여성 안모 씨가 경찰에 구속됩니다. 그녀의 혐의는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범행은 한 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사건의 내용만 보자면 엄여인과 고유정과도 견줄만한 범죄자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비정한 여성 살인범 안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3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이날 김해에 있던 수영장에서 사고가 벌어졌던 것인데요. 수영장 안에 들어갔던 어느 여자 어린이가 숨을 쉬지 못한 채 수면 위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안전요원이 즉시 달려가 아이를 구해냈지만 맥박도 없었고 호흡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자아이의 나이는 만으로 9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안전요원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기적적으로 아이의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급차에 실려간 아이는 병원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날 숨진 아이는 11살의 친언니와 12살의 사촌언니, 그리고 자신의 엄마와 함께 수영장에 놀러온 상태였는데요. 숨진 아이의 어머니 안모 씨는 이건 익사사고가 분명하다며 수영장 측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아이의 목숨을 보상하라며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측의 의견은 달랐는데요. 익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수영장 측에서 다른 원인을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큰 소리를 쳐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인데 숨진 아이는 너무나도 조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물에 한번 빠진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인공호흡을 하면 입에서 물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숨진 아이는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수영장 측에서는 정식으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하려 했지만 수영장 측에서 완고하게 부검을 요청했고 또 당시 사건을 맡게 되었던 검사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조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근육이 선홍색이었습니다. 보통 숨진 시신의 근육이 선홍색이 되는 경우는 저체온증으로 인해 동사를 하게 되거나 과거 연탄가스로 인해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했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는 바로 청산가리를 먹었을 때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세 가지 경우 모두 이번 사건과 연관 짓기에는 무척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원인들이었습니다. 수영장 물에서 아이가 동사했을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만약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이라면 수영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가리 역시도 도무지 뜬금이 없어서 수사는 갈피를 잡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주변을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 조사를 받은 것은 함께 수영장에 놀러왔던 아이의 친언니와 사촌언니였는데요. 이 두 아이에게서 의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숨진 아이의 어머니 안 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안영미였으며 이후부터는 안 씨, 안여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는 숨진 아이가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엄마가 아이만 따로 불러서 맛있는 걸 먹게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음료수를 마셨다고 말했다는데요. 또 수영장의 안전요원 역시도 탈의실 근처에서 숨진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뭔가 말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관해 안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말한 증언까지 나오게 되자 음료수를 준 적은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조사를 하려 하자 자기를 지금 의심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청산가리를 구입한 이력이나 아이가 마셨다는 음료수 역시 발견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여인에게서 수상한 행적이 발견됩니다. 바로 보험금에 관련한 것이었는데요. 그녀를 담당하던 보험 설계사는 그녀가 보험료가 없다며 숨진 딸의 보험료를 대납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었고 안 씨 본인이 직접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녀가 이런 부탁을 했던 것은 바로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안여인의 행적을 조사했는데요. 과거에도 무척 수상쩍은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 모두가 보험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 대상들이 전부 안여인의 주변인이었다는 이른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음도 밝혀집니다. 처음 안여인이 관여된 사건은 2001년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던 오 씨가 숨진 사건이었는데요. 12월 1일 안 여인이 옆집에서 받아왔다며 그날 식탁에 반찬으로 생굴과 김치가 올라왔고 이것을 먹은 남편 오 씨는 잠시 후 갑자기 통증을 호소합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시켰지만 다음날 새벽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굴과 김치를 먹고 이렇게 됐다는 안 여인의 설명 때문에 오 씨의 사인은 급성 비브리오 폐혈증 혹은 그에 준하는 독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시 안 여인은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굴과 김치를 먹고 쓰러졌다는 구체적인 내용 대신에 다른 사항을 말했다고도 하는데요. 오 씨를 진찰했던 의사는 독극물 섭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을 분명히 소견서에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조사를 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안 여인이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시신을 화장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의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여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 3,700만 원을 수령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범죄는 남편의 사망 7개월 뒤 벌어졌습니다. 안 씨의 친구였던 A 씨는 남편과 케이크를 구매한 뒤 친구인 안 씨와 나눠 먹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A 씨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A 씨에게서도 특이한 증상이 관찰되었는데요. 이 역시도 청산가리를 먹었을 때 피해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다만 부검 당시 시신 자체에서는 잔여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사인으로 지목되지는 않았지만 독극물이 의심된다는 소견은 분명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아이가 사망하고 난 이후 경찰이 안 여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도 곧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숨진 아내가 사망보험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뒤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보험금 수령인이 남편이나 다른 가족이 아닌 바로 안 여인이란 것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경찰이 보험 계약을 조사하며 밝혀졌는데요. 숨진 친구의 보험이 계약된 것은 당시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3개월 전이었으며 보험을 가입한 것도 숨진 아내 본인이 아니고 안 씨가 친구의 신원을 도용해 가입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A 씨가 숨진 뒤에 몰래 사망 진단서까지 발급받아서는 안 여인이 직접 보험금을 타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명백히 의도적인 범죄로 보이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 사건이 안 여인의 연쇄범죄를 입증할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고 하네요. 경찰 조사에서 안 여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벌인 것은 시인했지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적은 없다고 한사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숨진 딸의 추가 부검에서 혈액을 정밀하게 검사한 결과 독극물이 검출되었고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안 여인이 어느 남성과 나눈 전화통화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안 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영장에서 벌어진 사고 내용을 전해 듣고는 안 씨에게 또 약을 먹였냐 라는 말을 건넸던 것이 경찰의 통화 내역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안 여인이 딸의 목숨을 빼앗게 된 원인 역시도 이 남성과의 관계를 조사하며 우연히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안 씨의 첫 사건이었던 남편 사망 사건에서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보험금 3,700만 원 중 3천만 원을 이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그녀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그를 비밀리에 만나오고 있었으며 사업 자금이 필요한 그에게 보험금을 빌려줬던 것이었는데요. 남편이 숨지자 안 씨는 이 내연남과 수시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여인의 둘째 딸은 이 내연남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무척이나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둘째 딸이 수영장에서 숨진 딸이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을 내연남에게 빌려주고 난 뒤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안 씨는 내연남과 사이도 좋지 않았던 자신의 딸을 해치면서 동시에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는 비정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안 여인의 범행을 입증하고 그녀를 기소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진술서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그녀가 위독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지웠던 점 등 독이 들어가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고 검찰에서는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으며 뇌파 검사까지 동원해 그녀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안 여인이 끝내 구속된 것은 2005년 둘째 딸이 수영장에서 숨진 지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친구를 숨지게 했던 범죄, 그리고 수영장에서 딸을 사망하게 만든 범죄,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그녀의 혐의가 입증되었지만 안 여인의 남편이 숨진 사건은 워낙 시간이 오래되고 또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부족해 혐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안 여인이 고의적으로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안 여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본명은 안영미이며 공교롭게도 유명 방송인과 동명이인입니다. 아직 흉악범에 대한 신상과 사진 공개가 의무화되기 전이어서 실제 안 여인의 사진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비록 그녀의 실제 사진이 공개되진 않았다더라도 그녀가 벌인 끔찍한 범죄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보통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거론하라고 하면 여성 쪽에서는 그 유명한 엄여인 사건이나 비교적 최근 사건인 고유정 사건이 언급되는데요. 또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점에서 계곡 사건을 벌인 이은혜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남편과 친구도 모자라 자신의 딸까지 해친 안 여인도 그에 못지않은 무서운 범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살인마, 한국의 안 여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6월 23일에 업로드된 도쿄 하치오지 슈퍼마켓 미제 사건 영상입니다. 1995년 7월 도쿄의 어느 슈퍼마켓, 이곳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 3명은 어느 날 처참한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도 사건으로 의심되었지만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며 다른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졌는데요. 오늘 소개할 미제 사건은 일본에서 벌어진 하치오지 슈퍼마켓 살인사건입니다. 1995년 7월 30일 도쿄의 하치오지에 위치해 있던 슈퍼마켓 난페이 오와다 지점에 A씨가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 9시 20분이었습니다. A씨는 이 슈퍼마켓의 종업원이었던 이나가키 노리코의 지인이었는데요. 5분 전인 9시 15분쯤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곧 마감이니 같이 밥을 먹자고 했기에 A씨는 슈퍼마켓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25분이 지난 9시 45분까지 기다렸지만 도무지 누가 나올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이 평소 폐점하는 시간은 저녁 9시였는데요. 사무실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근무 중인 종업원들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A씨는 혹시 이나가키 노리코가 먼저 일찍 나가서 만나기로 했던 식당에 미리 도착한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결국 A는 차를 돌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던 식당에 도착한 A. 하지만 미리 와 있는 줄만 알았던 그녀는 없었습니다. 마침 이나가키 노리코와 그녀의 지인 A씨, 그리고 식당 사장 3명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혹시 노리코가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냐고 A가 묻자 식당 사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A는 다시 슈퍼에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슈퍼의 사무실은 종업원들의 탈의실로도 사용되었는데요. A는 남성이었기에 혹시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식당 사장은 여성이었는데요. 혹시 동행해서 대신 확인을 좀 해줄 수 없는지 물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저녁 10시경 다시 슈퍼마켓에 방문합니다. 아까 부탁받은 대로 식당 사장이 사무실에 올라가서 혹시 누가 근무 중인지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마침 사무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만 입구 근처의 책상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틈으로는 안의 자세한 상황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인기척도 없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식당 사장은 A에게 가서 사무실 문이 열려 있기는 한데 아마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종업원 2명을 포함해 노리코까지 모두 3사람이 사무실 안에 피를 흘리며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A씨와 식당 사장은 근처에 있던 기타 하치오지 여가 파출소의 경관에게 사건을 알렸습니다. 이날 희생된 3명의 신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슈퍼마켓의 종업원이었던 47살의 이나가키 노리코, 아르바이트 종업원 16살의 마에다 히로미, 그리고 또 다른 종업원인 17살의 야부키 메구미. 이들 3사람의 사인은 모두 총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3명의 피해자들 중 아직 학생이었던 2사람은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손과 입을 테이프로 묶어둔 채였고, 2사람 모두 머리 쪽에 총격을 당해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나가키 노리코 역시도 머리 쪽에 총격을 당해 숨진 상태였지만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나가키 노리코는 다른 2사람처럼 묶여있지 않았고 혼자서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폭행의 흔적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아직 살아있을 때 범인이 총기의 손잡이를 사용해서 그녀의 얼굴 오른쪽 눈 부분을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였고, 쓰러진 그녀의 머리에 2발의 총격이 가해진 듯 했습니다. 이나가키 노리코의 이마 부분에 나있던 총상은 주변에 약한 화상의 흔적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범인은 아주 가까운 거리, 아마도 이마에 총구를 직접 갖다 대고서 격발했을 가능성이 확실했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특히 이 점 때문에 범인이 범행을 벌인 동기가 강도냐 혹은 원한에 의한 것이냐 의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제시된 범행 동기는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보안이 허술하기로 유명했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슈퍼마켓 건물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사무실은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날 벌어들인 수익을 금전 등록기에서 꺼내서 2층의 사무실 금고에 일일이 보관해뒀다고 합니다. 문제는 슈퍼마켓 내부에서 사무실로 바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부의 주차장을 통해서 돌아가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즉 그날 벌어들인 돈을 직원들이 직접 꺼내들고 건물 외부로 들고 나가야만 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야근도 여직원 혼자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했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잠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가 돌아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중 2명만 묶어둔 건 역시도 이 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나가키 노리코는 3명의 종업원 중 가장 연장자이며 금고를 열고 닫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범인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금고를 열게 하기 위해 그녀만 묶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녀가 숨진 채 발견된 위치가 금고와 비교적 가까운 곳이었던 점도 이 설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이날 슈퍼마켓 주변에선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됐는데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던 수상한 중년 남성, 아무것도 사지 않으며 매장 안을 배회하던 남성,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천천히 운전하면서 매장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운전자, 마지막으로 슈퍼마켓 근처를 서성거리다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재빨리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당 범행이 벌어진 날짜는 마침 근처 지역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과 손님들이 유독 많았고 슈퍼마켓의 세일 행사 마지막 날이었던 탓에 평소보다 많은 수익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 모인 수익만 약 526만 엔이었다고 하는데요. 꽤 거금이 금고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강도가 목적인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게 제시됐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제기된 것은 원한에 의한 범죄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런 원한설이 제기된 이유는 바로 피해자 이나가키 노리코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있었으며 눈 부분에는 심한 멍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독 그녀만 따로 떼어내 특별한 조치를 취한 듯해 보였는데요. 이마에 있던 총구 근처의 화상 흔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총구를 이마에 직접 갖다 대고 격발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을 사용한 사건이 벌어질 때 근거리에서 망설이지 않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있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합니다. 멀리서 쏘지 않고 직접 신체에 갖다 대서 격발하는 경우는 보통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이나 미움이 있어서 너를 내가 처벌한다 라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완전히 무자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나가키 노리코는 숨지기 전 협박을 당했습니다. 커터 칼날이 들어간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편지의 내용 역시도 원한에 가득 찬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간 목숨을 잃게 된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데요. 경찰에서는 이 협박 편지를 보낸 발신인을 추적하려 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협박을 받게 된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 노리코는 평소 성격이 무척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질이 거칠고 공공장소에서 크게 욕을 하거나 동료 남자 직원과 자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녀에게는 금전을 대가로 만남을 가지는 남자가 있었다는데요. 어느 날부터 남자가 돈이 점점 떨어지게 되자 이나가키 노리코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고 이에 그 남성이 슈퍼마켓까지 찾아와서는 난리를 피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양상 자체도 원한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용의자의 동선은 무척이나 단순했는데요. 사무실 입구로 가서 금고 근처까지 피해자들을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범행을 벌이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시간은 채 몇 분이 되지 않았으며 그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일을 벌이고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 9시 17분에 근처를 지나가던 고등학생 2명이 화약이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슈퍼마켓 인근에 살던 주민들 역시도 마트 부근 방향에서 고등학생들이 들었던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이나가키 노리코의 지인이었던 A씨가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이 저녁 9시 15분이었는데요. 결국 사건이 2분 내지 3분 만에 빠르게 벌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피해자 이나가키 노리코가 금고 여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범인이 빠르게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사무실에 있던 매니저의 책상 위에는 금고를 여는 다이얼의 해제 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고 하며 이나가키 노리코 역시 사실상 야간 점장의 직책으로 금고 개폐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황상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더라도 금고를 열어 안에 든 돈을 가지고 나가기엔 무리가 없었을 텐데요. 빠르게 범행만 벌이고 나갔다는 점으로 인해서 강도설이 아닌 원한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수사본부의 현장 조사 결과 여러 증거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가해자의 발자국이 조사되었는데요. 발자국 조사 결과 가해자는 공범 없이 단 한 명이었으며 남은 발자국에서 미세한 철 조각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철 조각은 용접 등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아마 가해자가 용접 작업 등의 일에 종사했거나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용의자가 신었던 신발의 브랜드도 특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범행을 벌일 때 사용했던 총기가 밝혀졌고 또한 초범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근거리에서 사격을 당해 숨졌는데요. 세 사람 전부 정확하게 머리에 급소만을 노렸으며 특히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최소한 이전부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현재 영상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필리핀제 권총이었으며 명중률이 무척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총을 사용해서 빠르게 사건을 벌이고 도주했기에 총기에 익숙한 전문가였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중국에 수감되어 있던 어느 일본인 죄수에게서 자신이 아는 중국인이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증언이 특별수사본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본부에서는 이 죄수가 언급한 중국인의 신원을 특정합니다. 해당 남성은 1994년 일본에서 추방되었지만 이듬해인 1995년에 다시 일본에 밀입국했다는데요.
다시 일본에 들어온 뒤로는 강도단을 결성해서 여러 건의 강도 사건을 일으키고 지명수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권을 위조하여 출국해 2006년 캐나다로 향했고 난민 자격을 얻은 뒤 영주권을 취득한 남성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남성을 신원 도용 및 여권법 위반 혐의로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데요. 청구가 받아들여져 2013년에 일본에 송환되었고 조사본부에서는 남성에게 슈퍼마켓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제대로 된 진술은 얻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2014년 9월 다시 캐나다로 추방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가진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이 묶여있던 테이프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채취해냈는데요. 이를 약 1000만 명의 지문과 대조해본 결과 8개 부분이 일치하는 사람의 지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8개가 일치할 확률은 1억 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운수업계에서 일하던 관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가 범행을 벌였을 수도 있는 동기가 있었는데요. 1995년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그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미루고 있었고 아들의 병원비와 치료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사건 발생 지역 가까이 살고 있었으며 목격자들이 봤다는 수상한 차량과 동일한 차를 몰았기에 유력한 용의자로 물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당시 직장 출근 기록에 따르면 남성은 사건이 벌어진 날 알리바이가 분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사망했기에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했는데요. 결국 이 남성도 용의선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3년 후인 2018년 일본 경시청에서는 어느 젊은 부부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부부는 사건 당일 8시 56분쯤에 마트에서 나와서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혹시나 범인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기에 주요 참고인이 되어주길 바라며 행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 사무실에 출입했던 신원미상의 여성을 찾는 제보도 발표했는데요. 사건 현장 사무실에 재떨이에 남겨져 있던 담배 꽁초에서 의문의 립스틱 자국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분 분석 결과 이 립스틱은 피해자들이 바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고 간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에서는 지금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근처를 지나갔거나 혹은 이 슈퍼에 들렀던 사람이 있다면 언제라도 제보를 해달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겐 최대 600만엔의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하루라도 빨리 사건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미제 사건 하치오지 슈퍼마켓 사건이었습니다. 7번째 영상은 6월 27일에 업로드된 세계의 황당한 죽음 9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연들 중에는 역사적 인물들이 겪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 인물들이 맞이한 세계의 황당한 죽음 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다뤄봤으며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을 엮어봤습니다. 최근 음주에 관련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다뤄볼 이야기 역시도 음주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전염병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사스라고도 줄여서 불렀기 때문에 긴 이름보다는 사스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병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002년 11월에 최초로 발견되었고 2003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는데요. 이런 사스가 공식적으로 박멸이 된 것은 이듬해인 2004년 7월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무척 적은 숫자였는데요. 이에 관해 김치가 바이러스를 예방해준다는 소문이 돌아서 김치 판매량이 해외에서도 일시적으로 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2004년 대만에 살던 어떤 여성은
더 확실한 예방 방법을 찾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외출하고 집에 들어올 때에도 늘 구비해둔 소독제를 이용해 손과 발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는데요. 집에 돌아온 그녀가 손에 들고 온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큰 통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남편은 혼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할 옆자리는 비어 있었는데요. 분명 어제 저녁 늦게 아내가 샤워를 하고 온다며 일어났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누웠다가 일어난 흔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아내가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나 싶었던 남편은 화장실의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누워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그녀가 들어있던 욕조에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찬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욕조 옆에는 정체모를 통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통의 겉에는 에탄올이라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욕조 안에 들어있던 알 수 없는 액체의 정체는 바로 이 에탄올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손과 발을 소독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온몸 전체를 소독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했고 큰 에탄올을 사서 욕조에 쏟아 물과 섞은 다음 자신의 몸 전체를 에탄올 욕조 속에 담궜던 것입니다. 당시 그녀가 섞어놓은 에탄올 함량은 약 40.5%였다고 하는데요. 약 12시간가량이 넘게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에탄올 속에 몸을 담궜던 그녀의 피부를 통해서 다량의 알코올이 몸속으로 흡수되었던 것인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35%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주 측정 기준으로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될 때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을 아득히 넘어선 1.35%였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의 알코올이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3월 플로리다주의 페이스웨이 드라이브, 이곳에 살던 제프리 부시와 제레미 부시 형제에게는 이날도 어김없이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피곤함을 느껴 금방 잠에 빠져버린 제레미. 그런데 깊게 잠에 들어있던 한밤중 제레미의 귀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뿐만이 아닌 진동까지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지진이 벌어진 것 같아 방에서 뛰쳐나온 그는 집 한쪽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제프리의 방문이 아직 굳게 닫혀있는 것을 본 제레미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었는데요. 한밤중이었기에 방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방에 불을 켠 그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프리의 침대도 책상도 책꽂이도 옷장도 그리고 제프리도 모두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는데요. 바로 방바닥에 거대하게 뚫린 구멍 때문이었습니다. 제레미가 아까 들었던 큰 소리와 진동 그리고 집이 기울어져 버린 것도 제프리의 방에 뚫려버린 이 거대한 구멍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싱크홀이라 불리는 이 싱크홀 현상이 제프리와 제레미의 집에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황당하게도 이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면서 제프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날 제프리를 집어삼킨 싱크홀의 크기는 지름이 약 16피트, 4.8m 정도 되는 크기였고 깊이는 19피트, 5.8m 정도가 되는 깊이였습니다. 문제는 이 싱크홀이 한 번뿐만이 아니고 또 한 번 밑으로 꺼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구조대원들 역시 섣불리 구조를 벌일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제프리를 구조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싱크홀 구멍은 메워졌고 또 다른 사고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두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10년이 지난 2023년에도 제프리의 형제 제레미는 실종된 그를 기리기 위해 이 현장을 자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이 구덩이를 파낸다는 계획이 여러 번 세워졌지만 제대로 실행이 되기는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긴 싱크홀 때문에 벌어진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매사추세츠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50대 남성. 이 남성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였는데요. 몸을 쓰는 일의 특성상 군것질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손에서 놓는 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간단하게 금방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부터 꽂힌 것은 바로 사탕이었습니다. 이름은 사탕이라는 뜻의 캔디라고 부르지만 실제 식감은 젤리처럼 쫀득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이 젤리에 완전히 맛이 들려버렸는지 매일 이것을 한 봉지씩은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한 봉지의 중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지만 한 봉지 안에 꽤 여러 개가 들어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이 남성은 한 식당에서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얼마 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바로 심장에 생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뺏어간 원인이 된 것은 그가 매일 즐겨 먹던 젤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루에 한 봉지씩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정도였다면 도대체 무슨 재료를 썼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먹던 젤리는 바로 감초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약재로도 쓰이는 그 감초가 맞습니다. 이 젤리는 감초의 뿌리 추출물로 만들어지는데 감초의 뿌리에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글리시리진이란 성분이 바로 감초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단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문제는 이 성분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리시리진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염화물 저항성 대사 알칼리증을 비롯해서 가성 과알도스테론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숨진 남성의 경우 감초 젤리를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몸에서 칼륨을 외부로 배출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체내 칼륨 농도가 엄청나게 낮아졌기에 심장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에도 이 감초를 가지고 만들어진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 살미아키라는 사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소인 THL에서는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이 이 감초 사탕 살미아키를 하루에 100g 이상씩 자주 섭취할 경우 태아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아지며 조산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감초에 이런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그리고 대용량을 자주 복용하는 등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소량의 감초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일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해당 남성도 이걸 적당히만 먹었다면 이런 황당한 최후를 맞이하진 않았을 듯하니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맞이했던 다양하고 황당한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역사 속의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10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도 절반이 지나갔네요. 더운 여름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장마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